안녕하세요. 저는 단대 소프트웨어고 1학년 국어를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학기 2번 시험을 치렀는데요. 이 학교의 시험 성형이라든지 그다음 제가 시험 준비하는 방법들 뭐 이런 거 전반적인 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녹화 영상이라서 편하게 좀 마스크 벗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1학기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을 때 아이들의 그 시험은 1학기 그 중간고사는 좀 문학하고 문법이 좀 이렇게 문학 위주로만 이제 봤었어요. 그다음에 기말고사는 문법만 가지고 봤었죠. 그래서 교과서는 미래N이고 이제 문항수는 같아요. 문항수는 지금 선택형이 18문항이고 60점 100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에서 이거 서술형이 그 중간고사 7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기말고사 때는 9문제를 더 많았죠. 배점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배점은 거의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60에다가 서술형 40인데 서술형이 40이라는 건 좀 배점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객관식 다 나서도 이제 서술형에서 이게 등급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가 어떠냐면 아이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1등급이 뭐 4명?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1등급 따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다 맞아주고 객관식은 다 맞고 서술형에서 하나 몇 점 정도 감점 이 정도가 이제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고사도 저희가 그랬죠. 그래서 객관식에서 하나 틀리고 그다음에 서술형에서 약간 감점돼야 거기까지가 이제 1등급 컷으로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에도 문법만 이제 봤었는데 이게 문법만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는 문법을 중간과 기말 2번 잘라가지고 봐야 되는 분량인데 그걸 한 번에 몰아서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래서 의문의 변동부터 해가지고 높임, 시제, 인용까지만 싹 다 한글 맞춤법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말고사가 아이들 준비하는 그 방법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형 문제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요. 객관식을 보시면 이게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의문의 변동 파악하는 거, 한글 맞춤법, 그다음에 시제 높임 인용,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시제 높임 인용이 그쵸 이게 전부 다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범위가 많아요. 의문의 변동을 고3 때까지 쭉 가져가는 건데 아이들이 거기다가 한글 맞춤법의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만 들어간 게 아니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피동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피동에서 문제가 꽤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서술형도 그렇고 그래서 시제 높임 인용에다 피동까지 싹 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던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를 보시면 난이도는 이제 중정도예요. 상중하가 있다라면 중정도인데 어떻게 내셨냐면 중간도 그렇지만 기말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아주 충실하게 내세요. 그래서 외부 작품은 거의 없이 교과서를 완벽하게 이제 암기를 했다. 그러면 놓치는 점수 없이 100점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요번에도 몇 개 예시만 빼고는 나머지가 거의 다 기본에 충실하게 냈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세부적으로 문법을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중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간고사에서도 계속 나왔던 거고 2학기에도 계속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가로놓기 유형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을 써놓으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로를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 가로넣기에 이제 가로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어머니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가로놓기가 굉장히 뭐 간단하지 않나 그냥 단어만 넣으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정확하게 외워야지만 정확한 단어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문법이기 때문에 문장 하나를 주고 나서 그 문장을 이렇게 고쳤어라. 그래서 높임법은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대비할 때 예상한 것처럼 높임, 그 다음에 인용 표현이에요. 인용 표현에서 문장을 주고 그거 그대로 이제 바꾸라고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대로 바꿔 쓰면 되는데 이제 못 바꾼 애들이 감점이 되고 했던 그런 부분이죠. 네, 조건 충족형도 무조건 문법에서 나와요. 이거는 문학에서도 나오는 건데 그냥 써라가 아니고 뭐 조건을 달아주는 거죠. 뭐뭐 이렇게 낮추어서 써라. 조건 충족은 계속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보다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난이도가 중상 정도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 대비 방법인데요. 자, 시험 대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학교는 그 교과서가 굉장히 충실하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은 이 학습 활동을 거의 대부분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중간고사 때는 서술형이 학습 활동에서 거의 대부분 나왔고 이걸 완벽하게 외운 애들은 여기서 단점 하나 없이 그대로 100점을 맞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의 문법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학습 활동, 그 다음에 교과서에 들어오는 예시, 이거는 기본으로 다 외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 3문제 정도만 선생님이 좀 변형을 하셔가지고 서술형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에 내셨던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100점의 포인트는, 내신의 100점 포인트는 이 단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수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을 노리지 않으면 1등급을 좀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 끝나는데 저 2개 틀렸어요. 그러면 1등급이 아니고 한 2등급 나오겠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등급 그 사이에서는 굉장히 치열해요.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럼 100점을 맞는 방법은 내신이거든요. 내신에서 100점 맞는 방법은 이거예요. 일단은 확실한 개념을 이제 잡아주는 거고요. 그 개념을 가지고 반복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집중하면 돼요. 이 3가지가 이루어지면 그냥 1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한 개념 잡아주고 반복을 하는데, 제가 시험 대비가 좀 빨리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직보까지가 거의 8번, 이제 부족하면 9번까지도 가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죠. 진도는 예상 진도가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진도가 그 순차적으로 그냥 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건너뛰는 것도 없이. 그러면 2학기 때 그럼 진도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대로 지금 범위가 나와 있는, 예상 진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제 스피드대로 일단은 처음에 쫙 빼놓죠. 굉장히 빨리. 학교에서는 이미 그냥 한 3분의 1도 나갔을까 말까 할 때 저는 이미 진도를 다 빼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직전 대비까지 시험까지 몇 번을 반복하냐면 4번을 반복해요. 근데 애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우리 이거 무슨 내용 몇 번 한 것 같아요? 수도 없이 했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직전 대비 때 제가 이제 딱 물어보면 애들이 지겹다는 듯이 얘기해. 그거 이거잖아요. 그럼 100점이거든요. 정말 실수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 보고 들어왔을 때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정말 다 했던 건데 저희가 엄청 많이 쓰면서 테스트 보거든요. 테스트 보고 외우고 또 테스트 보고 이러는데 저 그거 틀릴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너무 쉬웠고 그 다음에 항상 외웠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아이들이 건드리면 나올 정도로 반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본이 사회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반복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말을 해요. 아이들이 이제 2학기가 딱 시작이 되면 새로운 도 시작이잖아요. 내 1학기는 좀 그랬지만 2학기 때는 100점을 맞아보리라 이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완전 자기의 어떤 의욕이 막 여기 꼭대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쭉 끝까지 가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 애들이 높은 데서 이제 시작을 한 애들은 점점점 이제 앞으로 뒤로 갈수록 기운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결전의 날인데 여기에서 이 컨디션과 의욕이 여기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체력이라든지 정신력 이런 거를 분배를 이렇게 안배를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가요. 그래서 너무 막 달리는 애들이 있어요. 초반부에 그러면 딱 잡아주죠. 그러면 안 된다. 체력을 안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저희도 막 너무 좋으면 그게 빨리 식어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남자애들이라서 막 빨리 끌어올렸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내신은 끝까지 집중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한 고2 애들 정도 되면 이제 알아요. 선생님 제가요 내신 때 끝까지 힘을 썼어야 되는데 그 뒷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뒷심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네들도 알아요. 그래서 아직은 얘네는 애기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것까지 제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시험 대비 방법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앞에 거고 시험 대비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저희 문학
기막이 들어갔을 때 제가 직접 필기한 것들, 직접 이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학교에서 다 필기를 해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빠지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필기본을 다 이렇게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정리는 또 자기네들이 따로 해야 되고, 근데 남자애들은 써머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써머리본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외우게 하고 구멍을 뚫어서 제가 테스트를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나가는 방법인데요. 제가 4번 이상을 반복시킨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차로 보시면 좀 이해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1차는 예상치도 작아서 학교에서 쓰는 교사용 정리본으로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수업하시는 그 똑같은 교재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1차 진도를 최대한 빨리 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내용이야 이거만 보여주는 거죠. 1차 진도 때는. 그래서 자세하게 하긴 하지만 한 번에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고 포인트는 이거야 라고 짚어주면서 이제 1차로 빼놓고, 그다음에 2차는 추가 필기본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진도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필기본, 그다음에 선생님이 좀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문법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그림 그려주셔가지고 필기본을 막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정리본을. 그런 정리본들이 선생님이 만들어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지만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뭐 수행평가도 보고 막 그러는 자료가 있어서, 그게 들어오면 저희 처음에 1차에서 빠진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정리가 또 들어가요. 내용 정리가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3차 심화 문제 및 외부 작품 정리하는데, 얘네는 이 외부 작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 특성상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심화 문제까지는 틀려요.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까지 풀고 들어가야 학교 시험이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너네 학교 시험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하자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이 더 낮게 나오죠. 그러니까 훨씬 아이들이 시험보다는 한 2배 정도 어렵게 시험 대비를 해주고, 그래야지 들어가서 와 시험 정말 쉬웠어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자신감 갖고 푸는 거 없기 때문에 심화 문제까지 풀립니다. 그 다음에 4차는 개별 질문, 뭐 수능 평가 문제, 교육청 문제까지 푸는데, 요번에 저희 문법 대비하는데 어디까지 했냐면요. 이거 수능 기출 문제, 평가 문제, 교육청 문제 다 풀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못 풀 것 같지만 수능 문제 중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수능 기출인데 한번 풀어봐. 풀리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문법 개념 수업을 문제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주죠.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테스트를 보는데 그건 다 자기 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한 문장 전체를, 개념 전체를 쓰게 만드는데, 무슨 애들이 1대1로 앉혀놓고 할 때까지 안 보내죠.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안 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개념이 탄탄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어도 풀려요. 그래서 제가 주는 문제가 수능, 뭐 기출, 평가원 기출 다 있지만 다른 학교에서 시험을 본 학교 기출 문제가 있어요. 미래인 교과서를 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전국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미래인 교과서에 대한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풀리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자 이거는 다른 학교 기출 문제야. 다른 학교에서 문제된 거. 그다음에 이건 수능 기출이야 하고 좀 풀어보려고 했을 때 얘보다는 학교 기출이 더 어렵다고 아이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 다음에 5차가 이제 빈칸 채우기 내용 전범위 정리인데, 이거는 제가 여기 5차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1차에서 예상 진도 빼면서 개념 정리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수에 들어올 때 빈칸을 뚫어가지고 이걸 계속 테스트 보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차는 실험 문제 풀이를 최종 점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문제풀이 단계예요. 그래서 숙제가 굉장히 이제 그 문제 수가 좀 많이 나가죠. 그래서 1학기 처음 중간고사 볼 때는 제가 한 100문제 정도, 한 120문제 정도 요 내외로 줬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은 그게 딱 맞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저랑 이제 호흡이 맞았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는 문법이기도 하고 문법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한 150문제 이상씩 줬어요. 그래도 따라오죠, 아이들이. 그래서 풀 수 있는 만큼 아이들 호흡을 봐가면서 이제 숙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가는데 문제풀이가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뭐 어려운 거 푸는 게 아니고, 처음에 자습서, 평가 문제집, 교사용 문제까지 풀어. 이게 1단계 기본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자습서, 평가 문제집 사라 그러진 않지만 숙제 안에 자습서에 있는 문제, 평가 문제집 문제, 그다음에 교사용 문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교사용 문제까지 싹 다 숙제로 이제 1차, 2차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시중 문제집이 있어요. 미래의 교과서와 관련된 시중 문제집이 굉장히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괜찮다 하는 문제집의 문제를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숙제로 계속 내보내거든요. 자, 2단계는 같은 작품의 12종 자습서 수능 문제. 그러니까 미래만이 아니고 다른 교과서에 실려있는 같은 동종의 그 작품을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1학기 때 저희가 뭐 달밤이라든지 뭐 슬픔의 기쁨에게라든지 그런 문학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게 미래엔 말고 뭐 천재에 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문제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문학에서는 많이 범위를 넓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문법을 할 때는 좀 어려운 문제도 풀리려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교 기출 문제까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 푸는 게 그 문제에서 가장 최고 난이도예요. 다른 학교 기출 문제에서 여기까지 완료를 시켜서 아이들 이제 시험장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전 대비 때는 저희가 뭘 하냐면요. 직전 대비는 좀 처음부터 다 내용을 꼼꼼하게 짚어야 되기 때문에 학습 활동은 기본으로 다 꼼꼼하게 짚어요. 학습 활동 위주로 이제 외웠는지 한 명 한 명 시켜보면서 이제 다 외웠는지를 확인하는데 저희 직전 대비 정도 되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따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서술형 학습 활동을 거의 아이들이 이렇게 통째로 다 외워요. 외우는 방법은 서술형 문제를 그냥 눈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쓰게 만들거든요. 그거를 4번을 반복을 시켜요. 쓰는 거를. 그래서 자 쓰고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이제 답지 해설지를 주고 자 해설지를 보고 한번 쫙 써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해설지에 나온 문장이 몇 문자 정도냐면 한 뭐 5문장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거를 쓰게 만들죠. 남자애들이 이거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쓰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데 이걸 쓰게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 뭐 투덜거리면서 써요. 근데 이제 해설지를 주니까 자 보고 베끼는 것도 못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 하면 이제 요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걸 수업 시간에 쓰게 하고 숙제를 또 내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해설지가 없는 상태에서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걸 그 과제를 계속 내주면서 계속 써오게 만드는 거죠. 이 서술형 문제가 학습활동 문제예요. 학습활동. 선생님이 거의 학습활동에서 이제 활용을 해서 내시기 때문에 학습활동 문제, 서술형 문제 이걸 계속 손으로 쓰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직전 대비 정도 오면은 서술형은 그냥 아이들 입에서 술술술 나와요. 그런데 딱 시켜가지고 이제 뭐 버벅거린다. 그러면 걔는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남겨서 시켜야겠죠. 그래서 내용 정리하고 학습활동 정리 위주로 직전 대비 때는 가는 거고요. 그동안 저희가 풀었던 문제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손별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풀려요. 그러니까 직전 대비 때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저희가 뭐 8번 수업 중에 이제 달려왔잖아요. 그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모두 다가 직전 대비 때 그걸 안 해주면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내신 대비하면서 분명히 말을 했지만 직전 대비 때 이렇게 딱 짚어줘야 아 맞아요. 그거 선생님 해준 거 나왔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대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이만큼을 했어도 이날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성적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전 대비를 되게 좀 오래 잡는 편인데 그래서 어머니들이 뭐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저는 제 과목이 아이들이 100점을 나오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직전 날은 그냥 만만하게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완료가 돼야 아이들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대비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수업 직전, 그러니까 수업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1차 진도를 빼고 그 다음에 2차 수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2차 수업은 들어오자마자 그 전에 과제부터 확인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설지, 당연히 제가 뒤에 해설지 다 넣어주거든요. 채점까지 해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다 돌아다니면서 숙제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채점이 안 돼 있다, 그다음에 오답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건 숙제를 안 했다라고 거의 그 숙제 한 거 뭐 20% 완성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가거든요. 애들이 다 풀었는데 왜 20%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푼 거는 의미가 없어요. 채점을 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오답을 해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다 하는 거를 딱 수업에 들어오면 과제부터 확인을 해요. 이건 뭐냐면 질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먼저 받고 질문은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을 뭐 침범하더라도 질문 시간은 내가 충분히 주는 편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아이들이 질문하고 서로 답하고 이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1시간 이상을 잡아먹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테스트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OX 문제 테스트예요. 이게 개념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아주 좋은 그런 문제들인데 저희가 숙제를 내줘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숙제를 내주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선택지가 5개가 나오겠죠. 아직 1학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지선다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2번이 답이다 하면 밑에는 절대 읽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 2번이 답인 거 알겠는데 얘는 왜 아니니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말을 하죠. 왜냐? 안 본 거예요. 문제 풀 때. 절대 안 보거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찍어갖고 맞았어. 그러면 그거 절대 안 보죠. 그래서 그런 허점을 찾아내는 건데 내신 대비는 그 오답까지 같이 넣어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다까지 챙겨줘야 되는 게 내신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선택지 1, 2, 3, 4, 5번을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로 다 가지고 와서 쭉 해서 OX를 달아버려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약속은 하죠. 뭐냐? OX 문제는 숙제 안에서만 가져오겠다. 숙제 밖에서 절대 내지 않겠다. 숙제 안에서만 갖고 오니 그럼 아이들이 되게 쉽겠네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이걸 끙끙거리면서 풀어요.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를 아주 거지같이 해갖고 온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한 애들은 아 나 이거 본 적 있어 하면서 OX를 아주 쉽게 이렇게 골라내죠. 그래서 OX 문제를 거의 한 100문제 가까이 들어오면 처음에 뭐 70문제, 80문제 이렇게 보는데 얼마 안 걸려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OX인데 그런데 아이들 점수를 보면 거기서 숙제의 그 완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이 테스트를 보고 점수를 보면 숙제의 완성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OX 시험을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통과를 잡는데 거의 이제 만점,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뭐 문제 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한 150문제, 200문제 되면 5개까지 통과. 근데 그 안쪽에다 그러면 한 2개, 3개까지 통과로 잡거든요. 그럼 통과하지 못한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재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보는 사이에 제가 다니면서 다 꼼꼼하게 과제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이후에는 재시험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완료 과제 있어요. 미완료. 만약에 뭐 채점은 했는데 오답을 못했다. 그럼 그런 아이는 당연히 남아서 이거 하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요. 모든 내용은 다 4회 반복을 해요. 뭐든지 서술형도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는 것도 4번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머리에 집어넣고 외우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OX 자료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얘네가 다 1, 2, 3, 4, 5번 선택지로 들어갔던 애들인 거죠. 걔네들을 지금 OX 문제로 하나하나 다 이제 제가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해놨을 때 이제서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끊으면서 이렇게 봐요. 아주 집중해갖고 아 이런 게 있었네. 이럴 때는 뭐 X구나 이렇게 고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OX 문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써머리 정리본 자료가 나갈 텐데요. 처음에는 여기가 빈칸이 다 없이 다 채워져 나가요. 그래서 애들한테 외워와라 라고 숙제로 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 볼 때 이 빈칸을 다 뚫어버리는 건데요. 이것도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가는데 이거는 1차본이에요. 그러니까 빈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빈칸이 더 많이 뚫리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시험 막바지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거의 다 뚫려 있어요. 주제는 당연히 이 빈칸이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주제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뚫어놓고 다 쓰게 만들죠. 안 외울 수가 없는 그런 구조겠죠. 자, 이것도 정리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말고사 저희 봤을 때 기말고사 정리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법은 그냥 눈으로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문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으로 직접 써야 돼요. 손으로 쓰면서 자기가 외워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빈칸을 뚫어놓고 무조건 연필 들고 다 달려들어서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의문의 변동 파트에 저희 미래 교과서에 들어온 예시들을 다 하나하나 다 잡아서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예시가 몇 개냐면요. 총 한 250에서 260개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이 다 손으로 썼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만 저희가 한 몇 번을 썼냐면 거의 6번을 쓰고 시험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그냥 다 외워버리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시험 들어온 예시 중에 이 안에서 벗어난 예시가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서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예시들까지 다른 교과서에 있는 것까지 싹 다 집어넣어서 한 거기 때문에 빠져나갈 것이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의문의 변동 과정 쓰는 거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예요. 아이들이 띄어쓰기 엄청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요거는 다 미래인 교과서에 들어온 예시들이 있어. 그래서 띄어쓰기 직접 하게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아이들 시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건데 이거 외우면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애들은 그냥 뭐 어제면 어제라는 말 있으면 뭐 어제고, 내일이면 뭐 그런 거 갖고 그냥 단순하게 할 줄 알았죠. 근데 시제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말을 하는데 이걸 다 뚫어놓고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들이 여기 하나하나 다 쓰게 만들죠. 이제 그거를 컨닝하는 뭐 이렇게 살짝살짝 보고하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불러요. 그래서 제 옆에 세워놓고 이제 구두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확인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다음에 높임법이죠. 요번에 요거 나왔죠. 이게 요번에 시험에 출제됐던 거예요. 할머니는 귀가 밝다. 거기는 이제 동생은 귀가 밝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희 시험에는. 그래서 그거를 주체를 할머니로 바꿔갖고 문장을 붙여 써봐.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연습했던 그 자료에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뭐 이런 거 다 저희가 다루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시험이 다 출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구성은 3시간이에요. 수업 구성은 저희가 다른 데서 마찬가지 3시간인데 네. 6시에 수업을 시작을 하면 거의 어머니들 이제 보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3시간 수업 끝나고 아이들이 바로 오는 거를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어떤 애들은 거의 1시간 넘어서 오고 이럴 텐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시간이죠. 이제 제시 보고 그다음에 아이들 뭐 질문할 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확인하고 이런 건데 아이들이 남아서 추가 질문하진 않아요. 왜냐면 끝나면 빨리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제시험을 쉬는 시간에 보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제 통과를 하면 다행인데 못하면 남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이제 남아서 제시를 가요. 근데 제시 볼 때는 그냥 점수만 체크하고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게 몇 번 보면 답을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겨가지고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대답을 못하면 또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어머니들이 왜 1시간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냐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스트 보고 숙제 점검하고 질의응답 하는데 여기는 30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시간 가까이 잡아먹어요. 어떨 때는 아이들이 질문이 많은 경우에 문법 같은 경우는 이러거든요. 질문이 많을 때 여기가 1시간 반 정도 써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업하고 뒤에까지 쓰다 보면 3시간 수업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4시간까지 이렇게 딱 채워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수업이죠. 그래서 2학기는 단대 이제 소고가 진도가 뭐가 들어가냐면요. 고전문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세문법이 들어가요. 자, 이 두 가지가 아이들의 발목을 또 잡게 될 텐데요. 여기서 포기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홍민정 원해군 15세기 자료가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5세기 자료만 교과서에 있는 거는 충실히 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만 들어가도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를 현대 문법의 품사 파트하고 연결해가지고 내시거든요. 그래서 현대 문법을 모르고 만약에 이 수업이 들어갔다 그러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름방학에 이루어지고 있는 저희 이제 우리 소프트고 그 반 수업에서는 품사 파트, 문법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름방학을 짧기 때문에 품사 파트에서 현대문학, 현대문법의 품사 파트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기 중세문법 들어갔을 때 필요한 것들만 제가 골라서 더 강조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 들어가는데 여기는 고전소설 들어갈 거고 고전시가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고전소설보다 고전시가가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고전시가 개념어가 있어요. 개념을 지금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2개. 그 다음에 또 하나 방학 때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문학 개념이에요. 문학 개념인데 이게 시가 10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설이 8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거의 180개인데요. 이거는 제가 수업 방학 때마다 돌리는 수업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이거를 알아야지 선생님들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2학기가 문학이 굉장히 어려운 파트들이 신라시대 제망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고전시가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고전소설은 심청전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파트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도 들어오는데 꽤 길이가 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개념 수업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애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2학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만 포인트를 꼽아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전문학, 그 다음에 중세문학, 그 다음에 거기에서 품사, 그 다음에 문학의 개념어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방학 때도 좀 알차게 채워서 가면 2학기도 잘 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서 지금 거의 1등급과 2등급 아이들이 저희 반에 거의 다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안 해오면 머리에 안 집어넣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 구조고요. 그다음에 자료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2학기도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